이사회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저를 끌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둘째 딸이 제 손가락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에요. 수면제를 탄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시한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5명, 낡은 기계 3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20이었고 둘째 딸이 18, 막내 아들이 15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배고 등이 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대학은 보내야 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반에서 1등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고 집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딸이 좋은데 시집 가길 바랐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공부는 못했지만 착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장에 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공구를 나르고 바닥을 쓸고 기름을 닦았습니다. 20년 전 전환점이 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큰 물량이었지만 위험했습니다.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자고요.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첫 납품을 성공했습니다. 대금이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10명, 20명,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도 옮겼습니다. 작은 철공소에서 중견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장까지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회사 이름이 올라갔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전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고 하객이 300명 넘게 왔습니다. 사위는 점잖아 보였고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옆에 있었고 힘들 때도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다고 이제 편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회사로 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막내 아들 현수만 3일 내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상에 올리고 밤새 절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다르다는 걸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미 저를 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 재산, 상속,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만 여전히 저를 아버지로 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요. 5년 전부터 큰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간섭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저한테 은퇴하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직 70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둘째 딸은 명절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 병원 확장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2억, 또 한 번은 3억. 갚지 않았습니다. 빌려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마당 청소를 하고 고장난 곳을 고쳤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용돈을 주면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쓰시라고 자기는 벌어서 쓴다고 했습니다. 75살이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진짜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누가 재산을 노리고 누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지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 의사와 연락해서 가짜 진단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요. 췌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로요. 병원장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하고 싶다고, 누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병원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75살 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서류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진행 중, 예상 여명 6개월. 서류를 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녁 7시였습니다. 거실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둘째 딸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이라고 말했습니다. 말기라고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휴지를 꺼내서 눈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걸요. 눈은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언장도 곧 작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겁니다. 둘째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어떡하냐고, 간병인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빨리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아버지 몸조리 잘하시라는 말만 남기고요. 둘째 딸은 남편과 함께 나가면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또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이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서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6개월밖에 못 사냐고, 그럼 빨리 유언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한테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전부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혹시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확인했습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긴급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사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잡고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요.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비서한테 지시했습니다. 모든 만남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큰아들이 6명의 이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전체 이사가 12명이었습니다. 절반을 만난 겁니다.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만난 후에 이사들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비서한테 말했습니다. 회사 회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전무실에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도 전부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고 내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전무실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큰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길어야 그 정도래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권 문제를요. 아버지가 계실 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대표이사를 맡는 걸로요. 순조로운 승계라고 포장하면 돼요. 아버지도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이미 기력이 없으시니까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요. 다음 날 또 녹음 파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이사 3명이 모였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자고 한 건 회사 미래 때문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고 계세요.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최근 몇 차례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도 하셨고요.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신데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물러나시게 해야 해요. 건강상 이유로요. 그럼 명분도 서고 우리도 편해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안건은 회장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 방지책이에요. 거기서 제안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고 저한테 경영권을 넘기시는 걸로요. 이사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동의하실까요?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건강상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도 있어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해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계속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회의를 전부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에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안건은 경영 공백 방지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참석하겠다고요? 회장 자격으로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그럼 전무님이 준비한 게 다 무너지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사회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중요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회사를 위해서요.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세요.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 순간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의 계속하시죠. 제 건강 문제라면서요. 들어봅시다. 누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는지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사들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의 배신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둘째 딸 차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죽을 끓여서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어서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갈게요. 남편이랑 같이요. 다음 날 점심 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위가 함께 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둘째 딸이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에 좋은 거 넣었어요. 전복이랑 인삼이랑 녹용도 넣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그릇을 꺼냈습니다. 죽을 떠서 담았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도 챙겨줬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식기 전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 참, 약도 드셔야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건강 보조제예요.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봉지를 뜯었습니다. 알약 2개를 꺼냈습니다. 물컵에 넣었습니다. 저한테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저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알약이 물속에서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색이 이상했습니다. 일반 비타민과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안 드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둘째 딸과 사위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컵 속 물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수돗물로 컵을 헹궜습니다.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약을 먹은 척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전부 비웠습니다. 둘째 딸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죽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둘째 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 했습니다. 숨소리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냈습니다. 둘째 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다시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를 불렀습니다. 여보, 들어와봐. 완전히 주무셔. 사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해야 돼.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 가방 가져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사위가 가방을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퍼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야. 내가 미리 만들어 온 거. 아버지 도장만 찍으면 돼. 사위가 물었습니다. 내용은?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재산 3등분. 큰오빠, 나, 막내 각각 100억씩. 하지만 큰오빠 몫은 내가 관리한다고 써놨어. 회사 경영권도 나한테 위임한다고. 그럼 실질적으론 내가 200억 받는 거지. 사위가 웃었습니다. 당신 머리 정말 좋아. 그럼 빨리 찍자. 혹시 깨면 큰일이야. 둘째 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도장 찍는 손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 위로 가져갔습니다. 사위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를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 딸이 제 엄지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도장을 손가락에 댔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종이 위로 가져갔습니다.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을 확 빼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위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둘째 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그냥 미리 준비해 본 거예요. 혹시 급하게 필요하실까봐. 저는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미리 준비한 거냐? 내 도장을 몰래 찍으려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둘째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위를 쏘아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지. 둘이 짜고 한 거잖아.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먹으라던 약은 뭐냐?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건강보조제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수면제지. 나를 재우려고 탄 거지. 둘째 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둘째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집에서 나가. 둘째 딸과 사위가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유언장을 봤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정성껏 쓴 글씨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둘째 딸은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심지어 수면제까지 먹였습니다.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녹화됐습니다. 거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 잘 보관해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아버지 뵙고 싶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포장돼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저는 사과를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려고요. 이제 매일 올 수 있어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을게요. 식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있어. 회사 다녀야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회사는 나중에 다시 구하면 돼요.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매일 오지 않아도 돼.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도 괜찮아.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매일 올 거예요. 다음 날부터 현수가 정말 매일 왔습니다. 아침 8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빨래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죽을 끓이거나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같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시작했을 때 이야기, 어머니랑 살았던 이야기, 자식들 키웠던 이야기. 현수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점심도 챙겼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국수를 삶거나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이 해준 밥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현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도 돼. 어차피 치료 안 한다고 했잖아.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상태는 확인해야죠. 혹시 좋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현수가 운전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가짜 검사였습니다. 병원장이랑 미리 말을 맞춰뒀으니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현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냐고요?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없냐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현수가 핸들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죽는 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현수가 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매일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자주 남았습니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제가 밤에 혹시 아프실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를 봤습니다. 현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옷만 입고 자고 있었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현수한테 덮어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들만은 진짜였습니다. 재산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쓰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쓰세요. 마음 편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뭘 바라니?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형이랑 누나한테 다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만 바라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요.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약속 잡으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3남매 전부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3남매한테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언장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꼭 가겠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화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도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너라. 가족 전부 모여야 하니까.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 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변호사 사무실 가자.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쓰려고. 현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꼭 지금 쓰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현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증거 전부 확보했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큰아들 이사회 모의 녹음 파일 있습니다. 둘째 딸 유원장 조작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전부 USB에 담았습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내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내일 좀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장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원장 낭독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봤던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탈락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만 합격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둘째 딸은 저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받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5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현수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빼입게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옆에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도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저와 현수가 들어가자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인사했습니다. 둘째 딸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원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나눠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앞에 놓았습니다. 유원장이었습니다.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원장 낭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째 딸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사실은 말이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딸 입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 시한부 선고는 거짓이었다. 병원장이랑 짜고 한 연극이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한 거였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나는 건강하다. 둘째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 본심을 보려고 거짓말했다. 큰아들이 따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인지 확인하려고. 누가 재산을 바라고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확인했다. 큰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병원장을 봤습니다. 선생님.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탁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검진 결과입니다. 회장님은 건강하십니다. 암도 없고 특별한 이상도 없습니다. 둘째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누가 뭘 하는지 전부 봤다. 그리고 녹음했다. 녹화했다. 증거도 다 있다.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전부 들어있다. 큰아들이 USB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낭독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민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둘째 딸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장남 민수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상속한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1억. 그 말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멈추지 않고 읽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효도비로서 지급하는 것이며 회사 지분 및 기타 재산은 상속하지 않는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1억이요? 저한테 1억만 주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차녀 지영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상속한다. 이 또한 최소한의 효도비이며 회사 지분 및 기타 재산은 상속하지 않는다. 둘째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도 1억이요?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셋째, 막내 현수에게는 현금 298억 원 및 회사 지분 전부를 상속한다. 회사 경영권 또한 현수에게 승계한다. 현수는 이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고 회사를 바르게 이끌 것을 믿는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수를 봤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주세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미 결정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30년 동안 회사 위에 일했어요. 전무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1억이요? 막내는 회사에 들어온 적도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위에 일했나? 아니면 내 욕심 위에 일했나? 큰아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볼까? 변호사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큰아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사회 소집해서 해임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이사 맡겠습니다. 큰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물러나시게 해야 해요. 건강상 이유로요. 녹음을 멈췄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 목소리다. 내 말이다. 너는 아버지를 배신했다.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둘째 딸 차례였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제 집 거실이 나왔습니다. 둘째 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위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빨리 찍어. 혹시 깨면 큰일이야. 회의실에 앉은 둘째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냐? 나한테 수면제 먹이고 유언장 조작하려 한 거 아니냐?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거짓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이 울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우릴 속이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너희 본심을 보려고 속였다. 그리고 확인했다.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받다.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큰아들이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1억씩 받아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회사에도 오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라. 둘째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을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둘째 딸이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현수와 변호사와 병원장만 남았습니다. 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필요 없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다시 주세요. 저는 현수를 일으켰습니다. 안 된다. 너는 3개월 동안 나를 지켰다.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간병했다. 재산을 바라지 않았다. 너만이 진짜 아들이다. 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병원장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한참 살 거다. 너랑 함께 회사 일할 거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막내 아들 현수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경영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잘 해냈습니다. 성실하게 배웠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매출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20% 성장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회사에 갔습니다. 현수와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격려했습니다. 현수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다툼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이사회 모의 녹음, 배신 행위 증거가 전부 있었으니까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비서가 가끔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평판이 나빠졌으니까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1년 만에 회사를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 이혼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자 바로 떠난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보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지영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1억 원도 다 썼다고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다가 1년 만에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돈 떨어지니까 연락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점심은 현수와 함께 먹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직원들과 섞여 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건강도 좋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76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10년은 더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현수가 회사 자리 잡는 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할 건데?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내년 봄에요. 여자친구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우리 아들 착하니까 잘해주길 바란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웠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그중 둘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었습니다. 현수 하나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같이 먹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뭐 먹을까?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후면 현수가 올 거였습니다. 일어나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꺼내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7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0억 재산을 가진 회장이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거짓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둘째 딸은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막내 아들만이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간병했습니다. 재산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만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망치고 진심만이 남습니다. 부모는 다 압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